밀리터리 리뷰 이지 2006호는 지면 한계로 씻지 못했던 일본의 차세대 대한미사일 vs 해성-23 개조형과 한국형 LRASM 개량형에 대한 추가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산 17식 대한미사일 이외에 2019년 8월 30일에 확정한 2020년 국방내산 요구서를 통해 F-35B 6대 도입과 함께 JASM 및 AGM-158C LRASM 도입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산 대한미사일을 고집하고 있었고 사실 충분한 기술력도 가짐에도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과감히 외국산 대한미사일 도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의 최신 대한미사일 도입은 무엇보다 한국 해군에게 큰 위협이 되므로 그 위협 수준과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도입한 JASM과 LRASM을 분석한 이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해성-23을 대한미사일로 개조하는 방안과 함께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LRASM 개발에 대하여 분석해봅니다. 서울 ADX 2019 전시회에 참가한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사의 JASM 대한미사일입니다. 일본 수출에 성공한 이후 현재 한국 공군에 강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일본 JASM과 LRASM 도입 사업. 일본은 지난 2019년 3월 11일에 노르웨이 방산기업인 콩스베르그사와 JASM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JASM은 유럽 해군과 미국 해군이 LCS 탑재용으로 채택함은 물론 미국 해병대도 도입을 검토 중인 NSM 대한미사일을 F-35A의 웨폰베이에 맞도록 개조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공군 이외에 해외 국가로는 최초로 일본이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NSM을 개조해 만든 JASM의 기본 성능을 보면 장거리 공대지 공격 모드에서의 최대 사거리는 555km이며 통상적인 대함 공격 모드에선 185km에 달합니다. 그리고 JASM은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사와 F-35A를 개발한 로키드 마틴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기에 탑재 신뢰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배치가 2023년에 개시될 예정이므로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JASM은 F-35A라는 우수한 스텔스기를 통해 운반되는 데다 JASM 자체도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갖춤으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공대함 대한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JASM에는 NSM에는 없는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갖추어 대함 공격 이외에 아주 다양한 임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SM과 JASM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JASM은 좁은 F-35AC 웨폰베이에 맞추어 NSM을 압축시킨 형태를 가집니다. JASM의 여러 장점은 밀리터리 리뷰 이지를 참조해주시고 독특한 탄두 체계만 설명해봅니다. JASM의 탄두 중량은 125kg급으로 전체 미사일 중량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편이나 워낙에 미사일 전체 중량이 작으므로 위력 부족으로 비판받았던 넥조세보다도 탄두 중량이 작습니다. 본 문제에 대응해 JASM은 탄두 자체의 파괴력 확장 대신에 정밀 타격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열영상 시커를 활용해 적 수상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TDW사에서 제공하는 JASM의 탄두는 강철과 동일한 강도를 갖추면서 30에서 40% 가벼운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관통 능력이 우수하며 공중 폭발 능력을 통한 광역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MBDA사의 자회사인 TDW사에서 제공하는 JASM의 탄두는 강철과 동일한 강도를 가지나 중량은 30에서 40% 가벼운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되므로
현대적인 전투함의 강철 케이블러 방호 구조를 효과적으로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발 시점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신관을 통해 표적 함정의 체급에 따라 기폭 시간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선내 취약부에 맞춰 탄두를 기폭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필요시 스마트 신관을 활용해 지상 표적 타격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관통 탄두라는 특성을 활용해 통상적인 전투 비행장에 설치되는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이글루도 충분히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중 폭발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필요하다면 지상에 노출된 지대함 미사일 사이트나 경장갑 차량 등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해성 성능 개량 사업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며, 다른 의미로 한국 해군은 물론이요, 한국 공군의 입장에서도 JSM은 그야말로 최악의 위협인 셈입니다. AGM-158C LRASM은 제식 기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AGM-158B JASSM어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조한 대함미사일입니다. JSM에 이어 일본은 AGM-158C LRASM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 역시 개발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초에 해당합니다. AGM-158C LRASM은 제식 기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AGM-158B JASSM어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조한 대함미사일입니다. 그리고 JSM과 마찬가지로 레이더 시커가 없이 새로운 다중모드 전자광학 장치와 ESM 장비,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RASM의 사거리는 JASSM어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900km입니다. 하지만 대함미사일은 복잡한 기동 모드를 갖추는 데다 표적 탐지에 필요한 비행시간을 고려하면 그 사거리는 약 300헬리 수준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LRASM의 비행속도는 마하 0.7에서 0.8 수준이므로 최대 사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행시간은 최소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AGM-158C LRASM은 ESM 장비와 적외선 센서라는 수동 센서만으로 적함을 탐지 및 분류한 이후 적함의 핵심적인 선결의 부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순항속도로 이동 중인 전투함은 20kmh, 전속 항진 중인 전투함이라면 37kmh가량 이동할 수 있으므로 대함미사일의 명중률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시간 비행 과정에 필수적인 GPS 위성항법 체계를 교란하는 전자전 기술이 보편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비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높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응해 LRASM은 적이 방출하는 레이더 전파를 분석해 적의 위치와 위협 수준을 파악하는 ESM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된 인공지능을 통해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 레이더망을 회피하면서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위치와 고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산 대함미사일을 최대한 개량함과 동시에 개발비와 개발 시간을 절약하고자 외국산 대함무기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에 대해 느끼는 위협이 크며 일본의 고질적 병폐였던 자국산 무기 우선 정책을 버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은 일본과 중국 해군에 대응해 어떠한 선택이 가능할까요? 먼저 한국 공군은 일본처럼 JSM을 구매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콩스베르그사는 지난 2019년 서울 ADX 전시회에도 참가해 JSM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통합 문제로 인해 F-35E에 적합한 대함미사일 개발이 곤란할 수밖에 없으므로 F-35E용으로 적정 수량의 JSM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F-35E 이외에 F-15K와 KF-X, KF-16에는 2028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장거리 유도무기를 개조해 한국형 LRASM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SSM-960KA1 해성-2 함대지 유도탄의 종말 유도 과정을 보여줍니다. 협대이력 적외선 시커를 통해 3m 이하의 공산 오차를 가지므로 충분히 대함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게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의 LRASM급과 동급의 사거리를 갖춘 장거리 유도무기를 해군이 이미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해성-2와 해성-3 순항 미사일입니다. 여기서 해성-2의 제식 명칭은 SSM-960KA1 해성-2 함대지 유도탄이고 해성-3의 제식 명칭은 SSM-970KA1 해성-3 잠대지 유도탄입니다. 즉, 해성-2는 한국형 구축함의 수직발 사기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을, 해성-3은 현재 손원 1급 잠수함에서 운용 중인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이들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km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 1500km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15년 2월 11일에 미국 대군은 대함미사일로 개조한 토마호크 미사일, 즉 MTS의 발사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공격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 대군의 RA-버크급 이제3인 그리들리함에서 발사된 MTS 토마호크는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한 이후 미국 대군의 UHF 대역 위성 데이터 링크가 제공한 표적 정보를 활용해 대함 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1일에 레이티온사가 대함 미사일로 개조한 MTS가 성공적으로 대함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접근한 두 번째 MTS 토마호크는 탑재된 적외선 CCD 카메라로 표적이 되었던 함정의 손상 정도를 촬영한 이후 그 이미지를 UHF 대역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해군 사령부로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 두 번째 MTS 토마호크는 선회 비행 모드로 전환해 새로운 작전 명령을 대기하였습니다. 지구 반대쪽의 중동 바레인에 위치한 제5함대의 사격 통제부는 MTS 토마호크가 보내온 표적함 손상 정보를 분석한 이후 재공격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캘리포니아 연안의 샌 니콜러스 섬의 지상 표적을 타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시에 따라 선회 비행 중이던 MTS 토마호크는 샌 니콜러스 섬까지 날아간 이후 표적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해 지상 표적을 정확히 파괴하는 대지상 공격에 성공합니다. 미국 대군이 수행한 이 무시무시한 공격 시나리오에 투입된 비용은 1억 2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연히 미국 대군은 레이티온사의 MTS 토마호크 개조안에 큰 만족을 표시하고 시험과 평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페이즈 2단계 계약을 총 3억 4,902만 4,465달러에 체결하였습니다. MTS 토마호크 개발 사업은 2023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현재 보유 중인 토마호크와 택티컬 토마호크 대부분을 MTS 사양으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토마호크는 대지상 표적은 물론 해상 표적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해군이 운용 중인 MUOS UHF 대역 통신 위성을 통해 쌍방향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동시에 100발 이상의 MTS 토마호크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습니다. MTS 토마호크와 기존 토마호크의 차이점은 해상 표적 탐지가 가능한 신형 적외선 유도장치, UHF 세트캄 데이터 링크, 제밍에 강한 GPS 유도장치로 한정되며 나머지 탄두와 동체,
엔진 등은 모두 그대로 재활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MTS 토마호크는 미국 해군이 운용 중인 MUOS UHF 대역 통신 위성을 통해 쌍방향 데이터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UOS 위성은 4개의 위성체군으로 구성되며 기존 위성 통신에는 사용되지 않던 200에서 400MHz 대역의 UH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UHF와 같은 저주파 대역이 숲속이나 산악지형과 같은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는 기존 위성 통신에 사용되던 X밴드, F밴드 등과 같은 고주파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X밴드, F밴드와 같은 초고주파는 지향성이 아주 강해서 지형지물의 방해를 많이 받으며 정밀한 위성 위치 추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비교해 UHF 대역은 넓게 확산되므로 개인 휴대가 가능한 소형 단말기로도 얼마든지 이동 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미국 해군은 병사들에게 향후 최대 82,000여 대의 UHF 위성 통신 단말기를 배치할 계획이며 이들 중 최대 2,000대의 단말기가 동시에 음성 통신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한 통신 위성 자원이 확보되자 미국 해군은 UHF 밴드 위성 데이터 링크 자원을 사용해 MTS 토마호크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필요하다면 미국 해군은 동시에 100발 이상의 MTS 토마호크를 한꺼번에 유도해 적 함대를 포화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한국도 해성-23 순항 미사일을 MTS 사양으로 개조할 수 있을까요? 한국 공군이 도입한 F-35E 전투기입니다. 록히드마틴은 F-35E 도입과 관련된 절충 교역의 일환으로 한국형 군사